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20대 여성분이세요.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입었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항상 우리 인생에서 아픈 경험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겪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번 사연을 보내주신 여성분은 다름 아닌 가장 가까웠던 친구와 사랑하는 남편의 배신으로 아픈 기억을 갖게 되신 분인데요. 소중한 사람을 배신하고 등쳐먹는 짓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연 한번 구독자 여러분께서 들어봐 주시고 사연자분의 호소와 아픔에도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톡톡 사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서울 사는 여자입니다. 사연 유튜브 항상 들으면서 시간 보내는데 제 사연도 한번 들어주시면 속풀이가 될 것 같아 써보냅니다. 저는 대학 시절 캠퍼스 커플로 남자친구를 꽤 오래 사귀었어요. 첫사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학교 2학년 때 만나서 오랜 시간 별다른 문제 없이 사귀었고 저와 성격도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하는 편인 사람이라서 망설임 없이 결혼을 생각했죠. 남자친구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훌륭한 남편감이었어요. 대학교 시절 인망이 두터워 학생회에 들어가서 임원도 했고 학점 관리나 스펙 관리도 열심히 했죠. 남자친구는 꿈이 정치권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실제로 대학 재학 중에 이미 어떤 국회의원들이 꾸린 청년 모임에 들어가기도 했죠. 그 덕분에 대학 졸업 후에도 계속 관련 일을 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렇게 쭉 의원들에게 신뢰도 쌓고 능력도 보여주면서 보좌관으로 들어가는 게 1차 목표라고 했죠. 사실 안정적인 직장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이 끊기는 것도 아니었고 어디서나 남자친구를 불러 오퍼를 넣는 일이 잦을 만큼 능력이 있었기에 전 남자친구를 믿었어요. 저한테 프로포즈한 날 흔쾌히 받아들인 것도 그래서였죠. 어떤 일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절 힘들게 할 사람은 아니라고 믿을 수 있었거든요. 성격적으로도 저와 잘 맞아서 내 인생이 이 사람 놓치면 정말 크게 후회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평생 함께 살아간다 생각해도 전혀 단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당시 저희 결혼에는 남편 쪽 하객이 정말 많았는데요. 정치권으로 가려고 해서인지 인맥이 넓다는 건 알았지만 정말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남편 쪽 하객분들은 다들 반듯하고 바른 남편이 결혼도 정말 참한 아가씨와 한다면서 저희 부모님 계실 때도 칭찬이 자자했대요. 부모님은 제가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구나 확신이 들어서 무척 뿌듯하셨다고 하네요. 제 쪽 하객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 직장분들과 제 친구들이 다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친구가 제 가방 순위를 해주었죠. 축의금을 챙기려니 아무래도 가방 순위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미안함도 무릅쓰고 부탁을 했어요. 그 친구가 저하고 친하긴 했지만 막 베프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날 그래도 시간이 있다고 해서 부탁하게 되었어요. 친구가 기꺼이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는 항상 너무 예쁘고 집안도 잘 살아서 제가 부러워하는 친구였는데 성격도 좋게 흔쾌하게 부탁을 들어주니 더욱 고마웠죠. 친구가 예쁘면 질투하는 여자들도 있다는데 저는 제 옆에 친구가 예쁜 게 제 낯도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방손이 친구한테도 가능한 예쁘게 입고 와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죠. 결혼식 날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늘 그렇듯 이런 종류의 행사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면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피로연해서 술을 너무 많이 드신 친척분도 계셨고 다른 시기에 온 하객들끼리 싸움이 나서 계단 쪽이 시끄러운 황당한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역시 가방순이 친구가 워낙 예뻐 그랬는지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요. 너 친구 보고 내 친구들이 다 예쁘다고 칭찬하더라. 누구? 그 가방순이 해준 친구. 옷도 예쁘게 입고 왔던데 내 친구들이 소개해달라고 난리더라. 아, 걔? 예쁘지. 내가 일부러 가방순이도 부탁하고 잘 차려입고 와달라고도 했어. 그런 친구가 옆에 있는 게 훨씬 좋잖아. 넌 질투는 안 나? 질투가 왜 나? 내 친구가 예쁜 건데. 같이 있으면 나도 좋은 거지. 넌 진짜 성격이 좋아. 참 털털하고. 남편은 그렇게 저에게 칭찬을 해주었고 전 그게 또 뿌듯했죠. 한간에 흔히 말하는 여자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전 좀 다르다는 증거 같았어요.
솔직히 진짜 정신없이 대체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른 채 결혼식이 지나갔죠. 그런데 결혼식 끝난 후 축의금을 정산해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게 대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건가, 혹시 남편 쪽으로 가야 할 축의금이 제 쪽으로 들어온 건 아닌가 놀랐는데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예상보다 들어왔어요. 글쎄, 그 가방 순이해줬던 친구가 축의금을 1,000만 원을 넣어준 거였어요. 전 너무 큰 액수에 놀라서 뇌가 정지하는 것 같았죠. 같이 축의금 정산하고 있던 남편이 제가 놀란 모습을 보고 묻더군요. 왜 그래?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남는데 친구가 돈 1,000만 원을 축의로 넣었나 봐. 뭐? 1,000만 원? 남편도 깜짝 놀랐어요. 계산 잘못한 거 아니냐며 제 축의금 돈 봉투와 계산한 종이를 가져가더니 정말인 걸 확인하고서 얼굴이 굳었죠. 이 정도 액수면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러게. 오빠가 생각해도 너무 많지. 아니, 축의로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 하는 애가 어디 있어? 그래.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필드가 이런 거에 좀 예민해서 돌려주면 좋겠다. 남편은 굳은 얼굴로 말했죠. 그러고 보니 전 남편 직업이 떠올랐어요. 사실 국회의원 보좌관을 목표로 하는 이유가 나중에는 정계에 진출하겠다는 큰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나중에라도 혹시 탈 잡힐 일을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얘도 남편이랑 연출 만들어 두려고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아직 나이는 젊었지만 그래도 그쪽 방면으로는 상당히 유망한 편이었어요. 곧 어느 국회의원 보좌관실로 들어갈 것 같은 상태였거든요. 사실 그 가방손이 친구는 금수저 집 딸이긴 했어요. 본인도 능력이 좋아서 메이저 공기업에 취업이 된 상태긴 했지만 사실 일을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정도로 잘 사는 집 딸이었죠. 왜 대학 시절에도 명품 가방이나 신발 정도는 일상적으로 들고 다니는 친구들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친구였어요. 그것도 가방 하나에 500에서 1,000만 원 하는 것들 매일 바꿔가면서 들고 다니고 한 번에 15만 원짜리 네일 받고 옷도 다 명품 브랜드에서 사서 입고 다니고 그 집 아버지가 사업가신데 정치인들과 그렇게 많이 오간다고 가방순이 친구가 자랑처럼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잠깐 침묵했어요. 그럼 그런 걸 수도 있겠네, 정말. 그 친구 아버님이 국회의원들하고도 친분이 꽤 있으시대. 오빠 이야기도 혹시 거기서 듣고 축의금 보내신 거 아닐까? 이거 그럼 돌려보내도 좀 이상하겠는데. 그렇겠지. 친구한테 물어볼까? 한 번쯤 물어보긴 해야 할 것 같아. 액수가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게 컸기 때문에 보름 뒤 저는 친구를 불러내 밥을 사준 뒤 카페에 앉아 물어보았어요. 제가 혹시 아버님 때문에 이렇게 큰 액수를 축의한 거냐라고 조심스레 묻자 친구가 시원스럽게 웃더군요.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그래도 내가 네 친구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 네가 첫 번째 결혼이니까 더 신경 쓴 거지 뭐. 그렇구나.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친구는 말 돌리지 않고 시원하게 대답했죠. 전 그 말을 듣고 도리어 안심이 됐어요. 사실 축의금 1,000만 원이라는 게 누구네 집 애 이름도 아니고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너무 신경 쓰지 마. 너네 앞으로 신혼생활 꾸리려면 돈 엄청 많이 들 텐데 그거에 조금 보탠다고 생각해줘. 너네 신랑 사실 돈 많이 받는 직종은 아니잖아. 그건 그렇지. 야, 이건 진짜 너무 큰 금액인데. 그래도 네가 보여준 성의니까 잘 쓸게. 나중에 내가 이 신세 꼭 갚을 테니까. 그래, 뭐 내가 이유 없이 준 것도 아니고 너도 쓸 데 있을 거고. 앞으로 잘해보자. 저는 친구 대답을 듣고 도리어 기분이 좋았어요. 어쨌든 저희 남편이 그만큼 앞으로 유망해 보인다는 뜻이었고 잘난 정치인들하고 교분 있는 친구 아버님이 저희 남편에게도 신경 써준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돈으로 모자랐던 혼수를 장만했고 남편도 딱히 반대하진 않았어요. 남편은 저한테 다정하고 집안일도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지만 워낙 바쁘긴 해서 신혼 때도 남들처럼 항상 같이 붙어있을 순 없었죠.
전 그런 게 섭섭했지만 그래도 티낼 순 없었어요. 남편이 여태 해온 것을 몇 년 동안 쭉 지켜봤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스케줄이란 걸 잘 알았거든요. 그리고 채 반년이 지나기 전 남편은 정말 국회의원 보좌관실로 들어갔어요. 그것도 상당히 유력한 국회의원이었고 그분이 남편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내가 잘하면 곧장 위로 뛰어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정말이야? 사실 내가 비슷한 나이대 경쟁자들에 비해 학벌이 뛰어난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동안 쌓은 경력으로 어필이 돼야 하는데 만약 지금 의원님이 날 밀어주시면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은 기대감에 차 있었어요. 저도 덩달아 뿌듯할 수밖에 없었죠. 제 남편인데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경력 쌓고 노력했는지 아는데 꿈이 한 발짝 가까워졌단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혹시라도 남편 경력에 누가 될까봐 평상시에 말조심도 하고 행동거지도 조심했어요. 어디 가서 함부로 따지거나 불친절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 노력을 참 많이 했죠. 남편도 그랬으니까요. 결혼 후 저는 가방순이 해줬던 친구와 교류가 점차 많아졌어요. 그 친구도 저한테 만나자고 하는 일이 많았고 저도 일부러 그 친구를 불러내 만나기도 했고요. 어차피 서로 교류하는 게 집안일에 도움되는 사이라면 친하게 지내는 게 나쁠 건 없잖아요. 친구하고 저하고 서로 성격이 참 잘 맞기도 했고요. 게다가 남편이 점점 더 바빠져서 저녁은커녕 주말에도 얼굴 볼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새로의 신입으로 보좌관실에 들어갔으니 당연하다 싶으면서도 섭섭하면서 아쉬운 건 어쩔 도리가 없더군요. 그래서 더 친구와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아직 미혼인 그 친구에게 부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쓸데없다 싶으면서도 사실 저는 속내 이야기할 곳이 많지 않았거든요. 친한 친구들에게도 곧 정치인이 될지도 모르는 남편 이야기를 마구 하기가 애매했으니 그래도 어느 정도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호의를 갖고 있는 이 친구한테 말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했어요. 진짜 사람을 너무 뺑뺑 돌리나 봐. 주말에도 얼굴을 못 보는 게 말이 되니? 그러게. 하긴 근데 우리가 국회의원들 논다고 생각할 때도 맨날 기관에서 무슨 자료 받아다가 정리하고 검토하고 있더라. 그래, 노는 게 아니더라니까. 맨날 일로 갈려나가는데 안쓰럽기도 하고 신혼에 혼자 내가 외로운 게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 친구는 그쪽의 생리를 잘 아는 편이라 절 잘 위로해 주었죠. 그 덕분에 저는 친구와 만나서 거의 일주일에 2번은 수다를 떨며 외로움을 해소했어요. 친구는 절 정말 안쓰럽게 쳐다봤어요. 원래 성격도 좋고 친구들 사이에서 상담도 잘 해주던 친구라 더 그렇다고 생각했죠. 사실 제 신혼생활은 남편이 너무 바쁘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시댁은 남편을 어딘가 서양식으로 기르셔서 성인이 되었으니 이제 간혹 모여서 가족끼리 밥 한 끼 먹는 건 외엔 요구하는 것도 없으셨죠. 그것도 1년에 한 번 정도 했어요. 시댁하고 잘 지내보려고 다짐하고 있던 제 마음이 무색해질 정도였거든요. 남편은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알뜰한 편이라 돈을 잘 모아놓았고 저는 친정에서 지원을 꽤 받아서 신혼치고 그렇게 쪼들리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친구들은 정말 부럽다고 결혼 너무 잘했단 얘기를 했죠. 남편 너무 바빠서 외롭단 말을 해도 그 가방손이 친구를 제외하면 다른 애들은 아직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만 줄창 만나 하소연하게 되었죠. 그 친구는 저희 집에도 여러 번 와서 밥도 먹고 놀다 가기도 했어요. 그러다 저녁에 들어온 남편과 마주쳐서 반갑게 인사하기도 했죠. 그 친구와 남편이 너무 환하게 웃기에 좀 이상하긴 했는데 사실 남편도 그 친구도 서로 축의금 때문에 존재를 알고 또 남편이 모시는 국회의원과 친구 아버님도 교류가 있었으니 문제 삼을 건 없었어요. 그렇게 한 반년 정도를 지냈던 것 같아요. 점점 더 외로움에 전 지쳐갔고 남편은 미안하다 하면서도 스케줄 조정을 할 수 없었죠. 매번 집에 들어와서 절 끌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춰주는 그 다정함만 아니었다면 이혼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남편 이력에 이혼은 치명적일 테니 제가 참아야 하는 부분이었죠. 점점 더 그 친구한테 의지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심정적으로 저를 알아주는 건 언제나 연락받고 만나주는 그 친구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그 친구한테는 마음 놓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럴 때마다 친구는 무척 안 되었다는 연민 가득한 표정으로 절 보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은 남편이 밖에서 밤을 새고 들어온다고 해서 전 친구와 같이 집에서 술 한잔 마시기로 했어요. 남편이 양주 선물을 참 많이 받는 편이었는데 술을 잘 안 해서 집에 그대로 쌓여있기만 했거든요. 친구는 술을 좋아하고 아주 잘 마셔서 양주를 까자는 말에 반색을 했죠. 양주에 어울리게 스프와 에클레어 같이 맛있는 안주들을 준비해 내놨더니 친구는 무척 좋아했어요. 신혼생활 잘 즐기려고 요리도 따로 배웠는데 아주 틈이 없다, 틈이. 저는 친구가 잘 먹는 걸 흐뭇하게 보면서도 남편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왔죠. 친구는 어딘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술을 마셨어요. 저도 마시긴 했지만 그날따라 그리 당기지 않더군요. 양주 도수가 좀 센가요? 친구가 술을 잘 마시긴 했지만 취하는 것도 금방이었어요. 취하지 말라고 안주를 열심히 해줬는데도 소용이 없었죠. 친구가 취하는 모양새라 제가 말렸지만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술을 계속 들이붓다시피 하며 마셨어요. 평소에 술 마실 때 이렇게 마시는 애가 아니라 좀 이상하긴 했죠. 너 왜 이렇게 술을 마셔?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친구는 술에 취해 그때쯤 벌써 혀가 꼬였어요.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러나 싶었는데 친구가 그러더군요. 너 불쌍해서 그래. 내가 너 불쌍해서. 나? 아, 그래. 불쌍하지. 쓴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너무 그동안 친구한테 내 하소연을 했나 싶어서요. 오죽하면 술에 취해서도 이런 소리를 하나 싶더군요. 그런데 친구는 몇 잔을 더 마시더니 한참이나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얘, 정신 차려. 나 멀쩡해. 술 취한 애들이 꼭 멀쩡하다고 그러더라. 너 엄청 취했어. 친구는 거의 정신줄을 놓고 있었어요. 제가 술은 너무 많이 줬나 고민이 돼서 친구를 데리고 소파에라도 눕힐까 생각하던 무렵 친구가 제 손을 잡았죠. 고개를 드는데 눈에 초점이 없는 게 완전히 정신을 놔버린 상태였어요. 나 너한테 고백할 거 있어. 뭔데? 너 취해가지고 술 냄새. 너 술 많이 약해졌다. 내일 말하자, 내일. 아니야, 지금이야 해. 내일 이야기 안 할 거야. 친구는 웅얼거리면서 알 수 없는 말을 몇 번 중얼거리더니 식탁 위에 엎드려 말했어요. 내가 너 축의금 1,000만 원 했잖아. 그랬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너무 고마웠어. 아무리 네가 잘 사는 집이라도 1,000만 원은 진짜 쉽지 않잖니. 물론 우리 남편과 인맥을 만들려는 것도 있었겠지만 진짜 우리 남편 값어치를 그렇게 알아봐준 것도 고맙긴 했죠. 친구가 그만큼 저에 대해 잘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도 됐고요. 무엇보다 돈이 강력한 증거 아니겠어요? 그게 말이야. 사실은 그거 우리 아빠 돈 없고 내 돈이야. 뭐? 야, 너네 아버지가 정치인 교류 필요해서 좀 보태주셨다며? 아니야, 그거.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뜬금없이 뭐래, 진짜. 술 취한 친구가 숨을 푹푹 내쉬더니 식탁에 머리를 박기 직접 말했어요. 위로금이야. 축의금 아니야. 너 남편하고 나하고 너 속이고 만나는 것에 대한. 그러더니 그대로 식탁 위에 엎어져 정신을 놨습니다. 저는 순간 내가 대체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싶었어요. 아니 갑자기 불륜 고백이라뇨. 전 멍해져서 잠시 그 자리에 굳은 채 앉아 있었어요. 이게 정말일까? 앞에 엎어진 친구는 아예 정신이 나가서 어깨를 흔들어도 꼼짝도 안 할 정도가 되었죠. 저는 너무 손이 떨릴 정도로 화나고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한 30분을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 저는 친구의 핸드폰을 가져다가 친구 엄지손가락을 대고 눌러 잠금을 해제해봤어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열어서 메시지와 카톡을 훑어봤어요. 놀랍게도 정말로 저희 남편과 불륜 관계였어요.
카톡창에 나타난 건 제가 알던 남편 성격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남자였죠. 분명히 남편 카톡 아이디고 프로필 사진이 맞는데도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 전화번호까지 확인할 정도였어요. 저한테 남편은 언제나 반듯하고 안정된 인망 높은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보는 사람도 없어도 무단 횡단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일 따위는 전혀 하지 않을 법한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친구와의 카톡 속 남편은 완전 쓰레기였어요. 본인의 벗은 사진을 보내기도 했고 친구의 야한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친구도 깔깔대며 자기 야한 사진을 보내고 저속한 말로 희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어느 호텔에서 만나자든가 오늘 좋았다든가 콘돔이 어쩌고 샤워가 어쩌고 하며 온갖 불륜의 증거의 소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휴, 와이프 지겨워. 니네 친구 사이라면서 왜 이렇게 달라? 넌 이렇게 자극적이고 좋은데 왜 와이프는? 그거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래야 내 경력에 오점 안 생기니까. 나도 너 같은 남자는 그냥 즐겨야 우리 아빠 인생에 오점이 안 생기겠더라. 크크크. 와이프 진짜 입 다물고 그냥 석상처럼 그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좋겠어. 말도 걸지 말고. 에휴, 못생겨가지고 시끄러워. 전 손이 벌벌 떨렸어요. 밤늦게 들어와도 항상 저한테 잘 자라고 인사하고 다정하게 껴안아주는 그 남자가 맞는 걸까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 친구도 평상시 너무 저에게 잘해주고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진심으로 상담해준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둘 다 절 완벽하게 기만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친구가 술에 완전 취하지 않았더라면 전 평생 몰랐을 일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둘 사이에 오간 카톡을 전부 저장해서 제 쪽으로 보내두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친구를 일단 일으켜 소파에 눕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고민했죠. 그렇게 밤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다음날 아침 친구가 비실거리며 일어나서 전 물 한 잔을 갖다 줬죠. 친구는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어요. 야, 나 언제 여기로 와서 잤니? 아휴, 너 어제 술 너무 마셔서 완전히 꽐라된 상태로 여기까지 기어왔어. 기억 안 나지? 아무 기억도 안 난다, 얘. 정신없어. 머리 아파. 친구는 머리를 쥔 채로 끙끙대다 집에 가서 샤워하고 쉬어야겠다며 곧 떠나려 했어요. 그때 아침이 되어 퇴근한 남편과 마주했죠. 남편은 점잖게 현관에서 물러서면서 친구에게 먼저 나가라고 했고 친구는 방긋 웃으며 고맙다고 하고 나갔어요. 솔직히 뒤에서 그 모습 보는데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걸 티낼 때가 아니었죠. 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남편은 정말 밤을 새며 일을 죽어라 했는지 거의 정신이 나가 있더군요. 원래 불면증이 있던 사람이라 항상 먹는 수면제를 털어놓고는 곧장 침대로 가서 쓰러졌어요. 저는 그런 남편 옆으로 가서 핸드폰을 빼내 그 잠금을 해제하고 카톡을 살펴봤죠. 갤러리나 문자도 살펴봤어요. 갤러리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진들이 많았어요. 둘이 같이 호텔 침대에 누워 찍은 사진이며 입술을 맞댄 사진이며 같이 샤워실에서 양치하는 사진이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부 그걸 제 핸드폰으로 보냈어요. 생각보다 증거 모으기가 너무 쉬웠어요. 전 그렇게 제 핸드폰에 모든 증거를 모은 뒤 중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죠. 남편은 이렇게 하룻밤을 새우고 일한 뒤 들어오면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루 내내 잤으니 그리 서두를 필요도 없었어요. 전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이혼 서류를 받아 사인을 한 뒤 남편의 책상 위에 두고 챙긴 짐을 들고 나갔어요. 그 와중에 애는 없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애는 없으니 이혼하고 나서 새 인생 살 때 덜 힘들겠다 싶은 그런 생각. 그래서 전 곧장 친정으로 갔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왜 갑자기 제가 짐을 싸들고 이 시간에 들어오나 놀라신 얼굴이었죠. 제가 사정을 설명하니 부모님은 거의 세상이 무너진 듯한 얼굴을 하셨어요. 저희 친정도 사실 못 사는 편은 아니라서 저희 결혼할 때도 지원을 좀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곱게 시집 보내놓은 딸에게 이런 일이 생겼으니 말이죠. 내가 그 연놈 가만히 안 둔다.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아빠가 펄펄 뛰면서 화냈지만 전 일단 아빠를 말렸어요. 제가 생각이 있어요, 아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날 저녁이 되자 남편에게 아니나 때릴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당황한 기색으로 전화를 했더군요. 여보, 이건 대체... 왜? 이유는 잘 알 거 아니야. 뭐? 무슨 이유? 내 친구랑 노는 거 재미있었어? 한동안 전화기 저편에서 대답이 없더군요. 이미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눈치이니 남편도 뭔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이어서 쏘아붙였어요. 당신, 사람이 순진하다고 그렇게 속여먹는 거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놀아내는 거 재미있었나 봐? 여보, 그게... 됐어. 그동안의 정을 봐서 그냥 이혼하는 걸로 끝내줄 테니까 빨리 이혼 서류나 작성해서 보내. 제가 쌀쌀맞게 말하자 남편은 당황하고 어물거리면서도 알겠다고 했어요. 변명할 말은 없고 자칫 제가 이 일을 크게 떠벌리기라도 하면 자기 경력이 완전 엉망이 되게 생겼으니 당연히 당황스러웠겠죠. 나름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당장 내쳐질 테니까요. 몇 번 더 남편에게서 어물거리며 변명 비슷한 전화가 왔지만 아니라고는 못했어요. 제가 뭔가 확실하게 아는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그 친구에게서도 전화가 왔지만 제가 받지 않았어요. 다음날 남편이 직접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왔더군요. 대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 싶어서 직접 나가봤더니 남편은 여전히 반듯하고 선한 인상을 한 채 마치 버림받은 남자처럼 아련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어이없을 수밖에 없었죠. 대체 지가 뭘 잘했다고 저렇게 얻어맞은 개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여태 얻어맞은 개꼴인 건 저였는데 말이죠. 이혼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을까? 내가 왜?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순간의 실수였어. 실수?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 없을 거야. 영원히 당신의 남편으로 충실히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입 다물어. 이혼하고 끝내 그냥. 저는 남편한테서 서류를 빼앗고 그냥 집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차라리 만나지 말 걸 그랬다 싶었어요. 불쌍한 척하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속이 뒤집혀졌어요. 그냥 진짜 이 자리에서 막 패버리고 싶더라고요. 곧장 서류 처리를 하고 이혼 절차에 필요할 때 남편을 개부르듯 여기저기 불러댔어요. 일부러 그랬죠. 바쁜 와중에 핑계대고 나오기 곤란했을 테니까요. 남편은 혹시라도 제가 마음 돌릴까 기대하는 얼굴을 하고서 나왔다가 결국 이혼 절차가 끝난 걸 알고 실망스러운 얼굴을 했어요. 당신은 항상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내 실수로 결혼을 끝내게 되다니.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렸죠. 속내를 다 아는 저는 어처구니 없을 따름이었지만요. 미안해. 잘 살아줘.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비련의 주인공처럼 떠나갔어요. 그동안 친구한테서 온 연락은 전혀 안 받았고 남편 연락 역시 제가 필요할 때만 받았죠. 완전히 이혼이 성립되고 나서 그제야 제 복수가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이혼할 때까지도 저한테 불쌍한 척을 하면서 눈물을 짜냈어요. 아마 제가 무슨 증거를 가졌는지 몰라서 혹시라도 제가 뭘 터뜨릴까 무서웠던 거였겠죠. 하지만 저는 이혼이 다 될 때까지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카톡 캡처를 옮겨둔 것도 제 메일로 보낸 뒤 다 로그아웃해서 흔적을 없앴기에 남편과 친구는 전혀 몰랐거든요. 남편과 이혼을 결정한 뒤부터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불나도록 오더니 제가 안 받으니까 한순간에 또 끊어졌어요. 제가 화만 내는 것을 본 남편이 증거는 없는 것 같다고 그 친구한테 말을 했겠죠. 그동안 제가 너무 모범적으로 살면서 남편 이력 때문에 고지식하게만 살아왔으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진 증거들을 그동안 다 한데 모아서 전부 프린트했어요. 사진들은 일부러 신경 써서 컬러 프린트로 대문짝만하게 뽑아냈죠.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그 둘의 얼굴이 함께 나온 셀카를 아주 크게 뽑았어요. 전 남편과 그 친구, 아니 그 상간녀는 거의 벗다시피 한 채로 둘이 사이좋게 셀카도 여러 장 찍었더라고요. 그것도 호텔에서요. 참, 그 사진들을 훑어보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알차게도 즐겼더군요. 저는 정말 눈뜨고도 장님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바쁘다면서 못 들어오던 날, 일 나간다면서 하루도 못 쉰다고 하던 그 날들 속에서 잘도 시간 내서 호텔 놀러가고 카페도 갔더군요.
친구가 워낙 재력이 빵빵해서인지 아주 호텔도 좋은 곳만 다녔어요. 전 여태까지 그 인간 경력이랑 소문 조심하느라고 미리부터 사치도 안 하고 호텔도 안 가려 노력했는데 말이에요. 넌 진짜 나쁜 놈이야. 그리고 너도 진짜. 저는 그 친구 상간녀 사진을 노려봤어요. 찬찬히 그 둘이 나눴던 카톡과 사진들의 날짜를 조합해서 추적하다 보니 저희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둘이 놀아나고 있더군요. 그래놓고 전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제 가방 순위를 하고 축의금 1,000만 원을 넣은 거였죠. 걔네 집안이 남편 예쁘게 봐서 인맥 삼느라고 1,000만 원 줬다고. 그렇게 믿는 제가 얼마나 멍청해 보였을까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멍청하고 바보 같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열과 성을 다해 커다랗게 뽑아낸 그 둘의 사진을 봉투에 넣어 각각 등기를 붙였어요. 하나는 전 남편의 상사인 국회의원 사무실로, 또 하나는 상간녀가 다니는 공기업의 민원실로 말이죠. 그리고 2세트를 더 뽑아서 저는 국회의원 사무실 앞으로 가서 그 국회의원의 차를 찾았어요. 전 남편이 보좌관 일을 하며 국회의원의 차를 대신 운전하면서 다닌다고 그 차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죠. 어차피 작은 빌딩에 새 들어있는 사무실이라 주차 공간도 작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차 위에 살짝 사진 봉투를 올려두었어요. 나머지 한 세트는 상간녀가 다니는 공기업 민원실로 가서 일부러 잊어버리고 나온 척하며 봉투를 테이블 위에 두고 나와버렸죠. 그 다음날 제 전화가 난리가 났어요. 당연히 그 둘이었죠. 열어보니까 전화를 해도 제가 안 받는다는 걸 눈치챘는지 결국 문자와 카톡으로 엄청나게 저주가 퍼부어져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 어쩔 거냐, 미쳤냐, 온갖 육두문자에 그 고상한 척 바른 척하던 남편도 입에 걸레를 문 채 발작하고 있더군요. 속이 너무 시원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그만둘 수 없었죠. 저는 국민신문고에 2개의 민원을 각각 올렸어요. 하나는 어떤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이런 불륜을 저질렀다, 이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어떤 공기업 어떤 여성이 이런 상간녀다라는 내용이었죠. 거기서 멈출 수 있었을까요? 사실 공기업에 다니는 일반인이야 별다른 화제가 안 되지만 유명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저는 카톡과 사진들을 전부 기자들의 메일로 보냈고 국회의원 누구의 보좌관이라고 써서 메일을 보냈어요. 사실 온라인 매체들의 사이트만 들어가도 기자 10여 명 메일 알아내는 건 간단하거든요. 그러고 나니 정말 온라인에 기사가 여러 떴어요. 박 국회의원 보좌관의 불륜으로 도덕성이 치명타. 과연 보좌관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기사였어요. 원래 투명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인기를 얻던 국회의원이니 더욱이나 자극적으로 기사가 떴죠. 그리고 불과 이틀 뒤 난 기사에는 박 국회의원의 보좌관실에서 해당 인물을 해고했다는 해명 기사가 떴어요. 며칠 뒤 저희 집 앞에 전 남편이 찾아왔어요. 전 남편은 아주 추레한 몰골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술 냄새가 아주 쪄들어 있더군요. 전 너무 무서웠어요. 왜? 둘이 놀아날 땐 이런 미래 예상 못했나 보지? 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둘한테 소소한 엿을 먹였지. 그런데 당신한테 더 피해가 크게 가긴 했겠네. 걘 문제 생겨도 어차피 지 아버지가 잘 사니까 말이야.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자기 커리어에 신경 쓰던 그 상간녀도 공기업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단 말을 듣고 좀 고소했어요. 잘리기까진 하지 않겠지만 말이에요. 남편은 마치 귀신 보는 듯한 얼굴로 절 쳐다봤어요. 이렇게 악마 같은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을 거야. 마찬가지야. 나도 너랑 그 상간녀가 이런 쓰레기라는 걸 알았다면 결혼 안 했겠지.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전 매섭게 쏘아붙였죠. 전 남편은 제 기세에 눌렸는지 비틀거리면서 뒤로 물러났어요. 저런 인간을 한때나마 내 남편으로 믿고 살았던 제 자신이 너무 우스워서 어이가 없었죠. 전 남편은 곧 어물거리다 도망가 버렸어요. 더 퍼부었어야 했는데 아는 욕설이 한정되어 있는 게 너무 아쉽더군요. 그 뒤로 전 남편은 정치 쪽으로는 완전히 길이 막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상간녀는 공기업 쪽에서 승진에 굉장히 집착하는 편이었는데 승진도 동기나 후배들보다 뒤처지게 되었고 그래서 더 못 견디고 공기업에서 스스로 나왔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제 입장에선 나름대로 속 시원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애초부터 속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왕 속은 입장에선 최선이었다고 생각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